안녕하세요. 저는 남편을 잃고 힘들게 지내다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이별순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름이 많이 특이합니다. 아버지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혼자 사시다가 가정을 꾸리게 되셨거든요. 너무 흔한 이름으로 가족도 찾지 못했다며 저에게는 독특한 이름을 주셨죠. 어디서든 눈에 띄게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가 주신 독특한 이름 덕분에 저는 너무도 힘든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네요. 사람의 인연이란 게 참 묘하더라고요. 인과응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착하게 살면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안 믿었는데 지금은 믿어요. 제 남편과 제가 뿌려놓은 씨앗이 어떻게 돌아왔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남편은 25살 때부터 택시를 몰았어요. 처음엔 법인 택시로 시작해서 나중에 개인 택시 면허를 따고 30년 넘게 운전대를 잡은 사람이에요. 새벽 4시에 나가서 밤 11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고요. 저는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을 쌌어요. 김치찌개를 좋아하니까 보온통에 뜨겁게 담아주고 밥은 꼭꼭 눌러서 넉넉하게 싸줬습니다. 반찬통도 3개씩 챙겼어요. 남편이 그 도시락을 들고 나가면서 늘 같은 말을 했거든요. 여보, 고마워. 오늘도 잘 다녀올게. 그러면 저도 늘 같은 대답을 했어요. 조심히 다녀와요. 졸리면 절대 무리하지 말고. 그게 우리 부부의 인사였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3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졸려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한 적도 있어요. 그럼 남편은 혼자 아침밥을 대충 먹고 나가곤 했어요. 그런 날 아침에 일어나면 식탁 위에 메모가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도시락 없이 갈게. 너무 무리하지 마. 사랑해. 그 메모를 모아둔 게 서랍 한 칸 가득이에요. 남편이 떠나고 나서 하나하나 꺼내보는데 그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더라고요. 이처럼 부부금슬 좋은 우리들에게는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자식이었습니다. 남편도 저도 아이는 2 넘게 낳고 싶었지만 이상하게 아이가 잘 들어서지 않더군요. 그래도 겨우 얻은 딸 하나가 있어 금지옥엽으로 없는 살림에도 귀하게 키우고 싶은 우리 딸 수빈이. 수빈이는 남편이 죽은 당시에 28이었는데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을 3달 앞두고 있었죠. 남편은 딸의 결혼을 서운해하면서도 무척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적이 있어요. 우리 딸 결혼식이 그렇게 기대돼? 언젠 아빠 놔두고 시집 간다고 우울했으면서. 우리 딸이 벌써 결혼한다니까 서운했던 거지. 그래도 우리 수빈이 결혼식 날 양복 맞춰 입고 딸 손잡고 버진로드 걸을 거야. 그건 아빠만이 할 수 있는 거잖아. 남편이 그 말을 할 때 저는 웃었어요. 당신 양복 입으면 어색할 텐데 연습 좀 해야겠다. 아니 뭐가 어색해. 내가 원래 잘생겼잖아. 그러면서 둘이서 깔깔거렸어요. 그때가 우리 부부의 마지막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그 소원을 못 이루고 갔어요. 그날도 남편은 야간 운행을 하고 있었어요. 겨울이라 날이 일찍 어두워지니까 야간 손님이 많았거든요. 남편이 저녁에 나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좀 늦을 수도 있어. 먼저 자. 알았어요. 혹시라도 눈 오면 운행하지 말고 들어와. 잘못하다 미끄러지면 사고 나니까.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게 남편이 저한테 한 마지막 말이었어요. 그때 그냥 남편을 말릴걸.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후회와 가슴 먹먹한 슬픔만 몰려옵니다.
남편이 그렇게 나가고 새벽 2시쯤이었어요. 자고 있었는데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라서 안 받으려다가 혹시나 해서 받았는데 경찰이었어요. 오민재 씨 보호자 되십니까? 지금 바로 병원으로 와주셔야 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남편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건 오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겨우 택시를 잡았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문도 못 열겠더라고요. 병원까지 가는 그 15분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이었어요. 제발 살아있어라. 제발 괜찮아라. 그 말만 계속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흰 천이 덮여 있었어요. 천을 들추니까 남편 얼굴이 그대로였어요. 눈을 감고 자는 것 같았어요. 이마에 작은 상처 하나 외에는 겉으로 봐서는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남편 볼을 만지면서 불렀어요. 여보, 여보 나야. 눈 좀 떠봐요, 여보.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차갑더라고요. 그 차가운 볼을 만지는데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수빈이가 뒤늦게 도착해서 아빠 얼굴을 보더니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아빠 나 수빈이야. 아빠 일어나라고. 수빈이 울음소리가 영안실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눈물이 안 나왔습니다. 눈물이 안 나온 게 아니라 울면 진짜 끝인 것 같아서요. 울면 남편이 진짜 죽은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이를 악물었어요. 나중에서야 사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 역주행 차량이 남편 택시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고요. 남편은 현장에서 즉사했고 상대 운전자는 에어백 덕에 경상이었대요. 택시를 몰고 집으로 오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집으로요. 저한테 오고 있었던 거예요. 장례식장에서 3일 동안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조문객은 남편이랑 같이 일하던 택시 동료분들이 대부분이었고 거래처 사람 몇 명이 왔다 갔어요. 남편 택시 동료 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형수님, 그 민재 형은 우리 중에서 제일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손님한테 한 번도 불친절한 적이 없고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말 듣는데 그때 처음으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맞아요. 남편은 착한 사람이었어요. 너무 착해서 탈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 49제도 채 지나기 전에 시댁이 찾아왔어요. 시아주버님이 시댁 식구들을 4명이나 데려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얼굴에 다 쓰여 있었습니다. 돈 얘기하러 왔다는 게요. 아이 재수씨, 우리 민재가 평생 재수씨랑 쓸데도 없는 딸년 뒤치다거리 하다가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게 말이 됩니까? 난 가족으로서 용서가 안 돼요. 편하게 집에서 우리 동생 돈만 받아먹으면서 기생하면서 산 재수씨랑 조카가 저한테 그런 소리 하려고 오셨어요? 이제 막 남편 잃은 여자 앞에서 이제껏 도움은커녕 매번 돈이나 내놓으라며 행패 부리던 분이? 뭐가 행패요? 솔직히 난 우리 민재 보험금은 절대 못 준다고 생각해요. 피가 통하는 것도 아니고. 아, 이번엔 보험금이 목적이세요? 어쩐지 불쌍하게 죽은 동생은 관심도 없고 돈에만 관심 있는 걸 보니 전혀 변한 게 없으시네요. 결국 또 돈이었습니다. 저는 좋게 대화하는 게 힘들었어요. 매번 남편을 괴롭게 한 게 이 아주버님과 시댁 사람들이었으니까요. 남편 사망보험금은 8천만 원이었어요. 시댁 식구들끼리 눈짓을 주고받는 게 보였어요. 8천만 원 그거 다 우리 동생 돈이잖아요. 오씨 집안 재산이지 네 돈이 아니야. 아주버님, 이건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받는 겁니다.
저하고 수빈이한테 온 돈이에요. 남편이 있었다면 저는 강경하게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딸과 저 둘뿐이었어요. 게다가 딸은 결혼식마저 앞두고 있었죠. 뭐? 웃기시네. 재수씨, 말이라도 똑바로 해야지. 막말로 결혼할 때 돈 한 푼 안 들고 시집 온 게 누군데? 시어머니도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도 하나 못 낳은 년이 우리 아들 보험금을 독차지하겠다고? 우리 아들 대가 끊겼어. 내 새끼가 아들 없이 갔는데 그 한이 얼마나 큰지 알아? 그 돈은 당연히 우리 몫이지. 아들을 못 낳았다는 소리를 남편 살아있을 때도 듣고 죽고 나서도 듣는 거예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이 막아줬어요. 형 엄마한테 대들어가며 우리 수빈이면 됐어, 그런 소리 하지 마 하고요. 근데 이제 그 방패가 없어진 거예요. 아주버님, 남편이 살아있었으면 절대 이런 말 안 하셨을 거예요. 게다가 딸 결혼식이 코앞인데 그 돈을 달라뇨? 아무리 돈에 환장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까? 민재씨 딸이에요. 민재씨가 아끼고 사랑하던 딸. 인연이 끝까지? 야, 솔직히 말해봐. 네가 우리 민재한테 해준 게 뭐야? 아들은 못 낳지, 돈도 제대로 못 벌지, 평생 살림만 하면서 우리 동생 등골 빼먹고 살았잖아. 이것도 모자라서 보험금에 택시 번호판까지 다 네 명의로 하겠다는 거야? 이 도둑년아! 저는 그 소리를 듣는데 온몸이 떨렸어요. 억울해서가 아니라 남편이 없는 자리에서 이렇게까지 당해야 하는 현실이 서러웠습니다. 남편이 있었으면 이런 일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저는 참다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버님, 저도 30년 넘게 이 집안 며느리로 살았어요.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남편 도시락 싸고 시부모님 제사 다 모시고 명절마다 시댁 와서 일했어요. 다들 돈만 어머님한테 붙이고 일은 저한테 다 시켜먹는 거 꾹 참아가면서. 아들 못 낳은 게 죄라고요? 남편은 단 한 번도 그걸 가지고 저를 탓한 적 없어요. 남편이 하늘에서 이 꼴을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닥쳐! 죽은 놈 팔아서 동정심이나 짜내고 있네. 어차피 법대로 하면 우리도 상속지분 있어. 조용히 내놔. 안 그럼 진짜 법대로 갈 거야. 시아주버님이 그렇게 말하고 나갔어요. 그날부터 시댁 식구들이 연일 집안에 찾아와서 행패를 부렸어요. 배를 수십 번씩 누르고 문 앞에서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수빈이 직장에까지 전화해서 니네 엄마가 시댁 돈을 떼먹었다 라고 했어요. 수빈이가 회사에서 울면서 전화했어요. 엄마, 큰아버지가 남자친구한테 전화했어. 시댁에 전화해서 행패 부릴 거라고. 나 어떡해, 결혼 못할 것 같아. 수빈아, 미안해. 엄마가 해결할게. 엄마가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미안해. 큰아버지가 나쁜 거지. 수빈이도 울고 저도 울었어요. 딸 결혼을 3달 앞두고 있었는데 이 소문이 상대방 집안에 들어가면 파혼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한숨만 나왔습니다. 수빈이 예비 시어머니한테 벌써 소문이 돌았는지 수빈이가 그러더라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무슨 일 있냐고 물어보셨어. 나 어떡해, 엄마? 저는 더 버틸 수가 없었어요. 수빈이 결혼이 깨지는 것보다는 돈을 주고 끝내는 게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보험금 8천만 원을 시댁에 넘기고 관계를 정리하기로 했어요. 가해자 측에서 합의금 5천만 원을 주기로 했으니 전 그거랑 남편이 남긴 돈 3천만 원을 합쳐 딸 결혼식에 보태면 되겠다고 생각했죠. 시아주버님한테 돈을 건네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주버님, 이 돈 받으시면 저하고 수빈이한테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각서도 쓰시고요. 진작 그럴 것이지. 쓸데없이 버티기는.
그러면서 각서를 쓰고 가버리더군요. 남편 명의 개인 택시 번호판도 시댁이 가져갔어요. 시세가 8천만 원은 되는 것이었는데 시아주버님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택시는 우리 민재가 재수씨 만나기 전에 딴 거니까 당연히 우리 거지. 이것까지 탐내면 진짜 나쁜 년소리 들어. 그 어이없는 말에도 더 싸울 기력이 없었어요. 제 손에 남은 건 3천만 원이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넘는 시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택시를 몰아서 남긴 것이 고작 3천만 원이었어요. 그 돈을 쥐고 빈방에 앉아서 그날 밤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 영정사진 앞에서요. 여보, 나 어떡해? 당신 없인 나 어떻게 살아? 남편은 죽었고 제게 남은 건 딸 결혼식 자금과 노후 자금이었어요. 그리고 당장 필요한 건 생활비였죠. 적금은 깰 생각이 없었어요. 쓰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 모아두려고 했죠. 그래서 우선 합의금부터 받으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정말 어이없게도 저 말고 아주버님이 이미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들고 날랐더군요. 정말 그때 느낀 배신감과 분노는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미친년처럼 시댁 식구들 찾아다녔는데 결국 못 찾았거든요. 그렇다고 그 인간 잡는 데만 매달려 있기엔 제 처지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죠. 게다가 딸의 결혼식이 코앞이었잖아요. 남편이 남긴 돈 가지고는 예단 예물, 신혼집 보증금 같은 건 꿈도 못 꿀 정도였죠. 수빈이가 어느 날 저녁에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면서 그러더라고요. 엄마, 나 결혼 미룰게. 지금 형편에 무슨 결혼이야. 상대방 집안한테도 미안하고. 수빈아, 그게 무슨 소리야. 이미 청첩장 다 돌렸잖니. 엄마가 이렇게 힘든데 나만 행복할 순 없잖아. 결혼은 나중에 해도 되잖아. 안 돼.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하셨을 거야. 아빠 소원이 너 시집 가는 거 보는 거였잖아. 저는 주민센터 취업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56에 경력이라고는 40년 가까이 소일거리 부업만 하던 가정주부만 한 사람한테 갈 곳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식당 주방 보조, 청소, 파출부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자리가 없었어요. 상담사분이 한참 고민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머니, 그 요양보호사 자격증 과정이 있는데 교육비 지원도 되고 취업률도 높아요. 월급이 200만 원 넘게 나오는 곳도 있거든요. 한번 알아보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을까요? 어머니 나이대 분들이 제일 많이 하세요. 그 힘은 들지만 꾸준히 일할 수 있어요. 저는 바로 등록했어요. 3개월 동안 교육을 받았는데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었습니다. 어르신 이동 보조, 체위 변경 이런 실습을 하는데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한 푼이라도 모아서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생각으로 버텼어요. 자격증을 따고 나서 집 근처 요양병원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21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현실을 실감했죠. 요양병원의 치매 전문 병동의 어르신들을 3교대로 돌아가며 케어하는 일이었는데 어르신들 식사 보조에 기저귀 교체에 목욕 보조에 야간 순찰까지 쉬는 시간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에 가면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안 펴지는데 수빈이가 파스를 붙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더 벌게. 아니야. 엄마 할 수 있어. 걱정 마. 선배 보호사분들이 일을 알려주시는데 그중에 영자라는 요양보호사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이야. 봉사하는 마음 없인 하기 힘들지.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진심으로 대하면 어르신들도 다 알거든.
별순 씨가 맡은 406호 서동팔 어르신은 좀 까다롭고 말도 없어서 좀 힘들 수도 있을 거야. 그래도 잘 케어해줘. 알았지? 네, 제가 해볼게요. 처음 406호 문을 열었을 때 작은 체구에 할아버지 한 분이 침대에 앉아서 창밖만 보고 계셨어요. 겨울 햇살이 할아버지 얼굴에 비치고 있었는데 눈빛이 형령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표정이 없었습니다. 뭐랄까, 세상에 관심을 끄는 사람 같은 느낌이었어요. 다른 어르신들은 보호사가 오면 반기거나 싫어하거나 뭔가 반응이 있는데 이 할아버지는 고개도 안 돌리셨어요. 어르신, 점심 드셔야죠. 제가 갖다 드릴게요. 식판을 가져다 드렸는데 쳐다보지도 않으셨어요. 숟가락을 손에 쥐어드리니까 그제야 고개를 돌리셨는데 밥이 아니라 제 가슴 쪽을 보시는 거예요. 이름표를 읽고 계셨던 겁니다. 이름표에는 별순이라는 독특한 명칭이 붙어 있었죠. 할아버지가 유심히 쳐다보다가 입술이 달싹거리는데 소리가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아줌마 이름이 별순이요? 네, 어르신. 좀 특이한 이름이죠? 살면서 이 이름 때문에 놀림을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정이 들었어요. 할아버지가 고개를 확 돌려서 창밖을 보셨어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저는 그때 이름이 웃기셨나 보다 정도로 생각하고 넘겼어요. 어르신들 중에 특이한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꽤 있으니까요. 그런데 까다롭다는 경고가 무색하게도 어르신은 아주 양반이셨어요. 제가 밥을 가져다 드리면 한 숟갈이라도 드시기 시작하셨고 가끔 고맙소 한마디도 하셨습니다. 다른 보호사한테는 여전히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저한테만 입을 여셨어요. 오늘 날씨가 어때? 어르신, 오늘 밖에 해가 쨍쨍해요. 나중에 휠체어 밀고 로비 한 바퀴 돌까요? 그래, 좋소. 마당을 돌 때 할아버지가 제 손을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더군요. 마치 어린이 아이를 격려하는 것처럼요. 저를 며느리나 딸처럼 생각하나 보다 싶은 마음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경도 치매 진단을 받고 입원하신 분인데 전혀 치매 환자 같지가 않았어요. 근데 오후가 되면 멍해지시고 눈동자에 초점이 없어지셨어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요. 야간에 심해지는 치매인가 보다 했죠. 그러다 어느 날 밤에 야간 순찰을 돌다가 406호 앞을 지나는데 할아버지가 혼자 중얼거리시는 게 들렸어요. 민재야, 자네까지 그렇게 갔어. 난 여기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민재, 그 이름이 귀에 걸렸어요. 우리 남편 이름이 민재인데 설마 같은 이름이겠지 하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워낙 흔한 이름이잖아요. 제가 할아버지를 돌본 지 2달쯤 됐을 때 한 여자가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명품 가방을 든 50대 여자였는데 옷차림부터 달랐어요. 간호사한테 대뜸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406호 보호자인데 원장님 어디 계세요? 406호 할아버지 보호자. 2달 동안 코빼기도 안 비치던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할아버지의 며느리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면회를 하러 온 게 아니었어요. 원장실에서 30분 넘게 뭔가 이야기를 하고 나서 406호에 잠깐 들렀는데 할아버지는 고개를 휙 돌려버리셨어요. 쳐다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건강하시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목소리는 달콤한데 눈이 차갑더라고요. 진심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하는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할아버지는 끝까지 대답도 안 하셨어요.
며느리도 신경 안 쓰는 눈치였습니다. 그냥 아이고 말씀이 없으시네 하더니 30초도 안 돼서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보호사님, 혹시 시아버지가 밖에 전화하시거나 이상한 말씀하시면 저한테 바로 연락주세요. 치매가 있으시다 보니까 가끔 헛소리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명함을 내밀었어요. 저는 일단 받았는데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보통 가족이면 아버지 건강이 어떠냐, 밥은 잘 드시냐부터 물어보지 않나요? 전화하거나 이상한 말하면 알려달라뇨. 이건 면회가 아니라 감시를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날 영자 언니가 저한테 몰래 귀뜸을 해줬어요. 406호 어르신 있잖아. 처음 왔을 땐 저렇게 멍하지 않았어. 내가 기억하는데 입원하실 때는 말도 똑부러지게 하시고 걸어서 들어오셨거든. 근데 들어오고 나서 약이 점점 세진 것 같아. 나도 이 일 15년 했지만 저건 좀 이상해. 언니, 저도 느꼈어요. 아침에는 멀쩡하신데 오후에 갑자기 멍해지시거든요. 그게 약 때문이야. 아침에 먹기 전에는 맑은데 약 먹고 나면 사람이 바뀌어. 내가 간호사한테 넌지시 물어봤는데 보호자 요청으로 진정제 포함 처방이래. 보호자 요청이요? 밤에 소란 피운다고 보호자가 약 세게 해달라고 했대. 근데 내가 야간 근무 때 406호에서 소란 피운 적 한 번도 없거든. 그 말을 듣고 나서 저는 할아버지를 더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확실히 이른 아침에는 어려운 정치, 경제, 기사 이야기도 하시고 제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는지까지 기억하시는데 오후에 약 먹고 나면 제 이름도 헷갈리시는 거예요. 치매 환자가 아침마다 뉴스 보려 하고 반찬 이름을 모두 기억하고 경제 뉴스를 물어보는 게 말이 되나요? 뭔가 이상하다 싶었어요. 며칠 뒤 이른 아침이었어요. 아직 약 시간이 안 된 때라 할아버지 눈빛이 유난히 또렷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잠깐 이리 와봐요. 복도 끝 창가 쪽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더니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하시고 제 팔을 떨리는 손으로 잡으셨어요. 눈에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믿을 사람이 아줌마밖에 없거든. 우리 집 금고에서 서류 좀 가져다 줘. 저는 깜짝 놀라서 한 발짝 물러섰어요. 저한테 왜 이러나 싶었죠. 누굴 범죄자로 만들려고 이러는 건지, 왜 사람을 이렇게 곤란하게 만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처럼 넘겨보려고 했는데 너무나 애절한 어르신 때문에 저도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호자가 있는데 저한테 부탁하시는 건 말이 안 되죠. 차라리 사회복지나 간호사 같은 사람들한테. 난 치매가 아니야. 할아버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두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는 듣고 싶지 않았어요. 보통 치매 어른들은 자기가 치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아무리 할아버지가 치매가 아닌 것처럼 봤다고 해도 의료진들이 치매라고 했다면 그건 치매인 거니까요. 내 아들이 의사한테 돈 주고 진단서 받아서 날 여기 가둔 거야. 나는 멀쩡한 사람이요. 금고에 유언장이랑 통장 원본이 있어. 아들놈이 내 재산을 다 팔아먹고 있어. 그걸 가져와야 막을 수 있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살짝 흔들렸어요. 설마 진짜로 그랬을 리가. 그냥 치매 어른의 상상력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죠. 할아버지 눈에 물기가 고이셨어요. 81세 노인이 두 손으로 제 팔을 잡고 이렇게 호소하는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도 사정이 있었거든요. 어르신, 죄송해요. 저도 여기서 잘리면 딸 결혼 자금도 못 모아요. 딸이 곧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저까지 무너지면 안 돼요. 어르신이 치매가 아니라도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래, 미안하오. 내가 무리한 부탁을 했어. 할아버지가 고개를 숙이셨어요.
제 팔을 잡았던 손을 천천히 놓으시는데 그 손가락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그날은 그냥 돌아섰어요. 그런데 제가 몇 발짝 걸었을 때 할아버지가 제 등 뒤에서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아주 조용하게요. 남편분이 혹시 택시 운전 안 했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천천히 돌아보니까 할아버지가 저를 똑바로 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아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슬픔이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어르신이 그걸 어떻게 아세요? 오민재, 20년 넘게 날 태워줬지. 내가 그 사람 택시만 탔거든. 다리에 힘이 풀려서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할아버지가 천천히 제 옆에 휠체어를 가져오시더니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남편 민재가 매일 아침 할아버지를 집에서 시장까지 태워다주고 저녁에 다시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서 택시를 꼭 타야 했는데 남편이 20년 넘게 전담한 것처럼 모셨대요. 비 오는 날이면 택시에서 내려서 우산을 들고 가게 앞까지 모셔다 드렸고 눈 오는 날이면 미리 와서 가게 앞 눈을 치워놓기도 했대요. 민재가 맨날 그랬어. 자기 와이프가 해준 밑반찬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는데 그 정성이 대단하다고. 그 특이한 이름을 하도 들어서 내가 어떻게 잊지도 못했지. 세상에 그런 이름이 어디 흔해야지. 남편이 할아버지한테 제 이야기를 그렇게 했던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택시 안에서 손님이랑 저 자랑을 하고 다녔다는 걸요. 그럼 어르신이 남편이 말하던 서 사장님이세요? 그래, 내가 시장에서 한약재 장사하던 서동팔이야.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2달 동안이나. 처음부터 말하면 부담 줄까 봐. 그리고 아들한테 쫓겨나서 이런 데 누워있는 꼴이 민재 그놈 아내한테 보이기 부끄러웠어. 평생 남한테 안 속이고 살았는데 지금 내 처지가 이러니. 할아버지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81세 노인이 수치심 때문에 2달을 참으신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하나 더 이야기해 주셨어요. 수빈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남편이 등록금이 부족해서 걱정했던 적이 있었대요. 민재가 어느 날 택시에서 한숨을 쉬더라고. 내가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이 딸이 대학에 붙었는데 등록금이 빠듯하다고. 그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그날 내가 600만 원 민재 통장에 넣어줬어. 뭐라고요?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돈이 없어서 발만 동동 굴리던 제게 남편이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니 며칠 사이로 등록금 문제가 해결됐었거든요. 그게 이 어르신의 도움 덕분이었다니 정말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민재가 처음엔 안 된다고 펄쩍 뛰었어. 사장님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이 돈을 받습니까 하더라고. 근데 내가 그랬어. 자네 딸이 공부 잘해서 대학 간 거 축하하는 거다. 나중에 잘 되면 밥 한 끼 사라 이러니까 그제야 받더라고. 그 뒤로 돌려준다는 거 내가 막느라 혼났지. 준 걸 왜 돌려주나? 그 인간 너무 착해 빠져서 못 쓴다니까. 눈물이 쏟아졌어요. 남편이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자존심 때문에요. 그 바보 같은 자존심 때문에 은인의 돈을 어떻게든 갚아보려고 했던 것 같더군요. 며칠 동안 마음이 뒤숭숭했어요. 할아버지를 돕고 싶은 마음과 지금 여기서 잘리면 안 된다는 현실 사이에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수빈이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더니 수빈이가 한참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위험하지 않아? 근데 아빠 은인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아빠가 뭐라고 했을까? 아빠였으면 가만 안 있었겠지. 그래, 아빠였으면 당장 달려갔을 거야. 그렇지만 난 엄마가 소중해. 엄마가 다치거나 무슨 일 안 생겼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주에 할아버지 상태가 눈에 띄게 나빠졌어요. 약 용량이 또 늘어난 건지 멍한 시간이 길어지고 식사량이 확 줄었습니다. 아침에 겨우 한두 숟갈 드시다가 숟가락을 놓으시는 거예요. 어르신, 한 숟갈만 더 드세요. 입맛이 없어. 눈에 초점이 없으셨어요. 며칠 전까지 경제 뉴스를 물어보시던 분이 지금 제 이름도 겨우 부르시는 거예요. 옆방에서 일하는 영자 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저러다가 약 때문에 진짜 치매돼. 약물 유발성 인지 저하라고 있어. 멀쩡한 사람도 진정제를 오래 먹으면 뇌가 망가져. 내가 오래 봐왔는데 저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야. 마음이 급해졌어요. 이대로 두면 할아버지가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가실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상태가 그나마 나은 어느 아침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봤어요. 어르신, 남편한테 왜 그렇게 잘해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눈을 감으셨어요. 한참을 그러고 계시다가 천천히 옛날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7년 전에 할아버지가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대요. 큰 수술이었는데 어르신의 외아들은 외국의 사업 핑계로 연락이 두절이었고요. 아들한테 전화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 아버지 수술은 의사가 하는 거지. 제가 옆에 있으면 뭐가 달라지냐고. 바빠서 못 간다고. 그게 내 아들이야. 수술 후에 혼자 택시를 타고 통원 치료를 다니셨는데 남편이 매번 그 택시를 도맡았대요. 민재가 택시에서 내려서 문 앞까지 부축해줬어. 계단을 못 올라가면 업어줬어. 아들도 안 하는 짓을 택시기사가 하는 거야. 내가 민재한테 자네는 왜 이렇게까지 해주나 했더니 뭐라고 했는 줄 알아? 뭐라고 하던가요? 사장님, 제가 사장님 아들은 못 되지만 아들만큼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그러더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남편이 할 만한 말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택시에 보온 도시락과 작은 편지를 갖고 탔다는 거예요. 그 도시락이 자네가 만든 거였어. 제가요?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 서 사장님 뵌 적은 없지만 저희 남편한테 늘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술 후에 입맛이 없으시다길래 죽이랑 반찬 조금 준비했습니다. 빨리 나으세요 라고. 그걸 보고 어찌나 마음이 먹먹하던지. 며느리가 있으면 뭐하나. 아들이 한국에 없다고 며느리 도리도 안 하는데. 기억이 났어요. 남편이 어느 날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보, 내 단골 어르신이 큰 수술을 하셨는데 그 입맛이 없으시대. 그 혼자 사시는데 밥을 못 드시나 봐. 어머, 그럼 내가 죽이라도 써줄까? 수술 후에는 부드러운 게 좋을 텐데. 진짜? 아이, 고마워. 그 편지도 하나 써줘. 어르신이 말은 안 하는데 분명히 많이 외로우실 거야. 그래서 제가 호박죽을 쓰고 된장국도 끓이고 나물 반찬을 서너 가지 싸서 보냈어요. 편지도 정성껏 썼고요. 그게 한 번인 줄 알았는데 한 번이 아니었나 봐요. 그 뒤로 통원할 때마다 민재가 자네가 만든 도시락이랑 밑반찬을 갖고 왔어. 석 달을 매주 두세 번씩. 내가 뭘 먹고 싶다고 하면 다음에 그걸 해서 보내줬어. 갈비찜이 먹고 싶다고 했더니 다음에 갈비찜이 오고, 잡채가 먹고 싶다고 했더니 잡채가 오고. 그건 남편이 저한테 이것저것 해달라고 했었거든요. 어르신 드릴 거라고는 안 하고 그냥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해줬었는데. 민재가 그렇게 했구만. 자기가 먹겠다고 해서 자네한테 만들게 한 거야. 남편이 그랬던 거예요. 저한테 나 갈비찜 먹고 싶다, 나 잡채 해줘 하길래 도시락에 넣어서 줬는데 그걸 자기가 먹은 게 아니라 할아버지한테 갖다 드린 거였어요. 석 달을요. 매주 두세 번씩요. 그 도시락 받고 혼자 방에서 울었어. 내 아들은 전화 한 통 없는데 만나본 적도 없는 택시기사 아내가 죽을 쏘아 보내주니
그때 항암 치료가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는데 자네 반찬은 이상하게 맛이 느껴지더라고. 반찬 먹으면서 버텼어. 다음에 뭐 해올까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넘겼지. 할아버지 목소리가 완전히 갈라졌어요. 자네가 나를 살린 거야. 내 아들 며느리 대신 밥을 차려준 사람이 당신이야. 당신하고 민재가 아니었으면 난 그때 죽었어.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울었습니다. 남편이 한 번도 자세히 말해주진 않았거든요. 그냥 어르신한테 갖다 드렸다고만 했지 석 달 동안 매주 그렇게 했다는 건 저도 몰랐어요. 남편은 제가 싸준 반찬을 매번 할아버지한테 전해드리면서도 저한테 따로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자기가 먹고 싶다고 해서 해준 건데 뭘 감사하냐는 식으로요. 그게 남편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좋은 일을 해놓고 티를 절대 안 내는 사람. 민재한테 보답하고 싶었는데 미처 못했어. 내가 병원에 갇혀버리는 바람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 부탁도 못하고 말이지. 저는 눈물을 닦고 할아버지 손을 잡았어요. 주름투성이에 마르고 떨리는 손이었는데 그 손이 남편의 손처럼 따뜻했습니다. 남편과 어르신 그리고 저 사이에 있었던 일을 들으며 제가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어르신, 제가 서류 가지러 가겠습니다. 남편이 못 갚은 은혜 제가 갚을게요. 할아버지한테서 자택주소와 도어락 비밀번호, 금고 위치, 비밀번호를 전해받았어요. 혹시 몰라 어르신의 동영상도 찍어뒀어요. 어르신이 부탁해서 제가 서류를 가지러 간다는 걸 영상으로 남겼죠. 어르신이 알려준 집은 보호자와 함께 사는 집이 아니라 아들이나 며느린 모르는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서울 외곽에 있는 오래된 양옥집이었고 금고는 거실 장식장 아래 바닥에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따로 아파트에 살고 할아버지 집은 비어있지만 며느리가 가끔 우편물 확인하러 온다고 하셨어요. 요일은 정해져 있지 않은데 한 달에 서너 번은 와. 우편물하고 집 상태 확인하러. 평일 오전에 주로 오니까 쉬는 날 아침 일찍 가면 안 마주칠 거야. 비밀번호를 알려주시면서 할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위험하면 무조건 내 이름 봐라. 자네한테 무슨 일 생기면 민지한테 면목이 없어. 걱정 마세요 어르신. 잘 다녀올게요. 쉬는 날 새벽 6시에 집을 나섰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할아버지 집이 있는 동네에 도착했는데 조용한 주택가였어요. 할아버지 집은 낡았지만 꽤 큰 양옥집이었습니다.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고 안에 들어가니 주인이 오랫동안 비운 티가 역력했습니다. 거실에 할아버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는데 젊은 시절 할아버지와 부인 그리고 어린 아들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 사진 속 할아버지가 지금 406호에 혼자 누워 계신 분이라는 게 너무 슬펐습니다. 금고를 발견한 후 비밀번호를 누르니까 딸깍 소리가 나면서 열렸습니다. 안에는 서류 봉투 여러 개와 통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꺼낸 건 공증도장이 찍힌 자필 유언장이었어요. 남의 물건이니까 읽지 말아야지 하고 다짐했지만 익숙한 이름을 보고 저도 모르게 읽어버렸습니다. 상가 건물 한 채는 오민재에게 유증한다. 나머지 상가 건물 한 채와 약재 창고 부지는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한다. 아들 서우진에게는 법이 정한 유류분만 인정한다. 오민재라니. 남편 이름 석자를 보는 순간 손이 떨려서 유언장을 놓칠 뻔했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갑자기 남편에게 상가 건물을 준다니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날짜를 보니 어르신 치매 진단받기 훨씬 전이더군요. 그 다음에 꺼낸 건 할아버지 명의 예금 통장 원본 3개였습니다.
아들이 사본과 인감으로 돈을 빼가고 있었는데 원본은 금고에 숨겨두셨던 거예요. 마지막 카드를 여기 남겨두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인한 건 어르신이 치매 진단을 받은 뒤부터 작성한 일기 같은 노트였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은 물론 삼시세끼 식사 종류까지 상세히 적어두었고 그날의 일들을 모조리 기록한 노트였어요. 서류를 챙겨서 조용히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돌아오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서류를 무사히 어르신에게 돌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어르신은 서류를 확인하시더니 곧 제게 들려주며 그러시더군요. 자네가 꼭 가지고 있어. 우리 아들한테 절대 주지 말고. 내가 민재한테 받은 거 다 갚으려면 그게 꼭 필요하거든. 혹시라도 법적인 문제 생기면 내가 뭐든 다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3일이 지났을 때 불안했던 일이 터졌습니다. 어르신의 아들이 요양병원에 급히 왔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는데 50대 중반의 남자로 목소리가 크고 인상이 사나웠습니다. 406호에 들어가서 할아버지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누구한테 금고 비밀번호 알려줬어요? 나한텐 이야기 안 해주더니 누구한테 줬냐고? 모른다. 모르긴 뭘 몰라. 빨리 말해. 금고에 서류 다 빼간 거 맞잖아. 모른다고 했잖아. 너야말로 날더러 치매라며 입원시켜놓고 나한테 왜 물어? 나 치매라서 모른다 이놈아. 아이씨 진짜 이씨. 어르신의 말에 어르신의 아들이 허를 찔린 듯 욕설만 내뱉더니 방문을 콱 닫고 나가더니 원장실로 가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서동팔씨 담당 요양보호사죠? 네, 누구세요? 전 서동팔씨 아들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혹시 유언장이나 뭐 문서 가져오라고 시킨 적 없습니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진짜 아니에요? 거짓말하면 나중에 더 가중처벌될 수 있는 거 아시죠? 저희 아버지가 해달라고 해서 들어줬더라도 그거 주거침입의 절도예요. 정확히 범죄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 맡긴 거 있거나 시킨 거 있으면 내놓으세요. 그런 건 어르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왜 저한테 전화하셨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요? 근데 내가 물어보니까 아줌마가 그쪽이랑 친했다고 하던데. 나중에 밝혀지면 다 문제될 일인 거 알고 계시죠? 잘 생각하세요. 문제 있으면 교도소도 갈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놓쳤어요. 무서웠습니다. 이 교도소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다음날 출근하니까 원장이 저를 호출했습니다. 406호 보호자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당신이 환자 재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원장님, 저한테 묻지 마시고 어르신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제 전화번호를 알려주시면 어떡합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에요? 그건 보호자가 강력히 원해서 그런 거고 하여간 보호자분이 강하게 항의하셔서 저희도 곤란합니다. 오늘부로 그만두세요. 원장님,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제 말도 좀 들어보셔야죠. 어차피 보호자가 고소하겠다고 하면 병원 입장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나오세요. 항변할 틈도 없었습니다. 원장은 처음부터 어르신의 아들 편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무직이 됐어요. 딸 결혼은 2달도 안 남았는데 모아둔 돈은 결혼 비용에도 턱없이 부족했고요. 이제 수입도 끊겼습니다. 시댁한테 다 빼앗기고 요양보호사로 겨우 일어섰는데 또 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며칠 뒤에 어르신 아들 측 변호사한테서 내용 증명이 왔어요. 서류 위반한 시 주거침입 및 절도 혐의로 형사고소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들어갔다 나온 걸 거의 확신하는 듯 했어요. 법률 용어가 빼곡히 적혀 있으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혹시 진짜 감옥에 가는 건 아닌지 밤마다 식은땀이 났습니다. 수빈이한테 솔직히 다 이야기했어요.
수빈이가 내용 증명을 읽더니 얼굴이 하얘졌다가 이를 악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나 결혼 미뤄도 돼. 이건 아빠 일이기도 해. 아빠 은인분이잖아. 포기하지 마. 수빈아, 근데 엄마가 진짜 잘못되면 엄마가 뭘 잘못한 건데. 나쁜 놈은 그 아들이잖아. 아버지를 가두고 재산을 빼돌리는 놈이 나쁜 거지. 엄마가 뭘 잘못했어. 수빈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모습이 남편이랑 닮았습니다. 억울한 일 앞에서 물러서지 않는 게요. 그때 영자 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나야, 너 요즘 어떻게 지내? 언니, 솔직히 막막해. 고소당할 수도 있고 일자리도 없고. 야, 내가 알아봤는데 형편이 어려운 사람한테 무료로 변호사를 붙여주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 내 친구가 거기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거든. 당장 가봐. 진짜? 그런 데가 있어? 응. 주민등록등본이랑 소득증명서 가지고 가면 돼. 포기하지 마. 네가 잘못한 거 아니야. 동료 언니가 알려준 곳으로 가 담당 변호사님한테 서류 사본이랑 할아버지가 치매 진단 받은 뒤부터 작성한 노트를 보여줬고, 제가 직접 본 어르신 상태도 이야기해드리며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변호사님이 서류를 한 장 한 장 꼼꼼히 읽으시더니 한참 뒤에 안경을 벗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어르신 본인이 부탁한 행위예요. 절도가 성립하려면 불법 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어르신의 진정한 의사에 따라서 어르신의 물건을 어르신을 위해 가져온 거잖아요. 절도가 아닙니다. 게다가 물건을 맡고 있는 것도 주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니 불법이 아니고요. 그러면 저 감옥 안 가는 건가요? 안 갑니다. 오히려 문제는 상대 쪽으로 보이네요. 후견인인 아들이 피후견인인 재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정황이 보이거든요. 이건 업무상 횡령이에요. 그리고 이 일지노트가 결정적입니다. 이 정도 기록을 남긴 사람이 치매 환자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치매 진단 자체가 의심스럽습니다. 이 사건은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맡겠습니다.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었어요. 태산 같던 두려움이 조금씩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에 뜻밖의 소식이 왔어요. 같은 층에 거동이 되시는 어르신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 손자가 면회를 왔을 때 할아버지가 쪽지를 부탁하셨대요. 그 어르신 손자가 406호 할아버지가 꼭 전해달라고 하셨다라면서 제 연락처로 쪽지를 보내줬어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법원에서 증언하겠네. 자넨 혼자가 아니야. 한자 한자 또렷하게 쓰려고 애쓴 게 보였어요. 약 때문에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마지막 문장에 밑줄까지 그어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요. 그 쪽지를 가슴에 품고 울었어요. 저는 변호사님과 전략을 세웠어요. 할아버지의 성년 후견인 변경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치매 재감정을 신청하는 거였어요. 공증된 자필 유언장이 있으니까 유언장의 법적 효력도 함께 보전하기로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할아버지의 아들이 후견인 지위를 이용해서 할아버지 재산을 사적으로 빼돌린 정황이 있으니까 이걸 수사기관에 알리는 거였어요. 후견인이 피후견인 돈을 제 마음대로 쓰면 업무상 횡령이라고 했거든요. 저한테 온 고소에 대해서는 할아버지 본인이 부탁한 행위이므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맞대응을 했어요. 상대방 측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버지는 치매 환자이고 담당 요양보호사가 치매 노인을 꼬드겨서 재산을 노린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변호사님한테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사기꾼이라니 내가 뭘 사기쳤다는 건지. 변호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화나는 거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돼요. 증거로 싸워야 합니다. 어르신이 매일 쓰신 그 일지 노트가 이 사건의 핵심이에요.
치매 환자가 날짜별로 뉴스 내용을 기록할 순 없잖아요. 이기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이 은혜를 갚으라고 나를 그 병원에 보낸 것 같다는 마음으로 버텼습니다. 법원에서 할아버지 치매 재감정이 이루어졌어요. 독립적인 전문의 2명이 감정을 하셨는데 몇 주 뒤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츠하이머형 치매가 아니었어요. 장기간 과량의 진정제를 복용해서 생긴 약물 유발성 인지저하였고 약물 중단 후 회복 중이라는 소견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직접 쓰신 일지노트가 결정적 증거가 됐어요. 전문의가 이 노트를 보고 이 수준의 날짜별 기록, 구체적 사실 기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치매 환자일 수 없다라고 소견서에 명시했습니다. 처음에 치매 진단서를 발급했던 의사도 조사를 받았는데 어르신의 아들이 그 의사한테 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났어요. 허위 진단서를 작성한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요양병원 원장도 아들의 요청으로 불필요한 진정서를 과잉 처방한 것이 밝혀져서 의료법 위반으로 조사가 시작됐고요. 제 옆방 동료 언니가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병원 지금 난리야. 경찰이 병원에 왔다 갔거든? 어쩐지 할아버지가 멀쩡한데 치매로 몰았으니 여기 망하기 전에 나도 빨리 퇴사하려고. 이후 법원에서는 성년 후견 취소 결정이 나왔어요. 할아버지는 법적으로 완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회복하신 것으로 인정받으셨습니다. 할아버지가 퇴원하시던 날 저는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문을 열고 나오시는데 처음 만났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이셨어요. 눈빛이 살아있고 등이 퍼져 있었습니다. 약을 끊으니까 이렇게 달라지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제 앞에 서시더니 2손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마워. 자네 아니었으면 난 거기서 죽었을 거야. 어르신, 저야말로요. 어르신 아니었으면 저희 남편 은인을 영영 못 찾을 뻔했어요. 민재가 하늘에서 당신을 보냈나 봐. 둘 다 울었습니다. 병원 앞에서요. 할아버지가 퇴원하시고 나서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적 조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후견인 지위를 이용해서 할아버지의 통장에 2년간 2억 이상을 인출한 업무상 횡령, 상가 건물 매각을 추진하면서 할아버지 위임장을 위조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치매 진단서 허위 발급에 공모한 혐의가 모두 적용됐어요. 어르신 아들 내외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어르신 아들이 마지막으로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더라고요. 아버지, 생판 남한테 잘해주고 아들은 막대해도 됩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진짜 노망이라도 났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너야말로 멀쩡한 아버지 치매로 만든 건 왜 그런 거냐? 아버지를 가두고 재산을 빼돌린 놈이 너야. 내가 네 아버지인 걸 후회하지 않는 날이 없다. 네가 감옥에 가는 건 네가 자초한 거야. 그리고 저한테 걸었던 형사고소는 할아버지 본인이 법원에서 직접 증언하시면서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어요. 서류는 내가 이 사람한테 직접 부탁해서 가져오라고 한 겁니다. 이 사람은 내 생명의 은인이지 도둑이 아닙니다. 도둑은 내 아들놈이지요. 할아버지가 법정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변호사님이 전해주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아들이 매각을 추진하던 상가 건물도 후견인 권한 없이 진행한 것이라 매매계약 효력이 정지됐고요. 그리고 이번 일을 의뢰하면서 시댁 큰오빠 민수 씨한테도 빼앗겼던 남편 보험금과 합의금에 대해서도 변호사님과 상의했는데 남편 사망보험금과 합의금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법적 1순위 수령권자라서 시아주버님한테 준 1억은 부당이득이라고 하셨어요. 반환 청구 소송을 별도로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의 공증유언장은 법적으로 효력을 인정받았어요.
시장 인근 상가 건물 한 채가 오민재에게 유증되기로 했지만 오민재 사후에 유족인 저와 수빈이한테 유증되도록 해주셨어요. 시가로 따지면 약 9억 원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설명하시기를 어르신 아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나머지 재산에서 유류분이 충족되기 때문에 저희 측 유증에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저를 부르셔서 가니까 시장 옛 가게 자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장사하시던 곳이었습니다. 가게 앞에 서시더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자리에서 50년을 장사했어. 한약재 도매로 시작해서 건물도 사고 땅도 샀지. 근데 내 아들은 내가 평생 모은 걸 몽땅 빼먹으려고 했어. 정작 나한테 밥 한 끼 차려준 건 민재하고 자네였지. 어르신, 민재가 20년 동안 나를 태워다 주면서 귀찮은 내색 한 번 안 했어. 언제나 싱글벙글 사람 좋은 얼굴하고 비 오는 날이면 우산 들고 마중 나와줬고 당신은 만나본 적도 없는 나한테 석 달을 죽을 쏘어 보내줬고 이건 내 빚이야. 받아주시오. 어르신, 이건 너무 큰 거예요. 남편은 그냥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었어요. 저도 아픈 사람 식사 안 한다는 말에 밥 사드린 것밖에 안 했는데 이런 큰 걸 어떻게 해? 세상에 당연한 친절은 없어. 당연한 게 아닌 걸 당연하게 해준 게 당신하고 민재야. 민재가 살아있었으면 내가 직접 줬겠지. 자네가 받아야 민재도 마음 편히 눈 감을 걸세. 어르신과 남편, 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행한 행동, 그 은혜가 이런 식으로 다시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남편이 30년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택시를 몰면서 뿌린 씨앗이요.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나오는 월 임대 수입으로 생활이 안정됐어요. 수빈이 결혼 준비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수빈이한테 예단도 해줬고 신혼집 보증금도 보탰어요. 그리고 시댁한테 빼앗겼던 보험금 반환 소송도 순조롭게 해결돼서 부당이득을 다시 다 되돌려 받게 됐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찾아와 미안하네 어쩌네 하는데 받아주지 않았어요. 가장 힘들 때 뒤통수 치고 배신한 인간들을 다시 가족으로 받아들일 만큼 제가 착한 사람은 아니어서요. 정말 남편이 죽고 힘든 일이 모두 저에게만 닥치는 것 같아 힘들었는데 제가 몰랐던 남편의 선행이 저에게로 돌아오는 대반전이 벌어졌죠. 그리고 저를 배신했던 시댁 사람들도 법의 심판을 받게 됐고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할 뻔했던 딸은 행복한 결혼식을 올릴 수 있게 됐죠. 여기까지가 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평생 좋은 일만 하고 간 사람이에요. 새벽마다 택시를 몰면서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정성을 다했고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 저와 딸에게 돌아왔습니다. 반대로 남의 것을 빼앗고 부모를 가둔 사람들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됐고요. 세상이 불공평한 것 같아도 뿌린 대로 거두는 법이에요. 오늘도 묵묵히 선한 하루를 사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